2026년 3월 31일 호주의 유력 방산 전문지 오스트레일리언 디펜스 매거진에 아주 날선 비판 기사가 실렸습니다. 호주 감사원이 신형 레드백 도입 사업을 두고 부분적으로만 효과적이라는 낙제점 수준의 판정을 내렸다는 내용이었죠. 기술 위험이 최고 수준이고 일정은 불투명하다는 경고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 철렁한 이 경고 등이 의미하는 건 레드백의 성능일까요? 아니면 호주의 행정일까요? 포병월드가 호주 현지 보고서를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기사의 첫 문장은 강했습니다. 호주 감사원이 신형 한화 레드백 보병 전투차를 도입하는 국방부의 조달이 일부만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했으며 개발적 획득 방식이 통합과 일정 위험을 키웠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완성된 차를 사는 게 아니라 만들면서 개발하고 고치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 부품들을 합치고 날짜를 맞추는 일이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스트레일리언 디펜스 매거진은 레드백 차량 자체에 낙제점을 준 것일까요? 기사 구성을 보면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스트레일리언 디펜스 매거진은 감사원의 강한 비판을 가장 앞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도 절차 자체는 규칙을 광범위하게 준수했고 사업 수준의 청렴 통제도 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사 뒤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며 사업 일정이 유지되고 있다고 썼고 엄격한 입찰 평가를 거쳐 가장 좋은 능력과 가격 가치를 선택했다는 호주 국방부의 반론까지 전했습니다. 현지 외신의 반응은 일방적인 차량 비판이라기보다 감사원의 경고를 전면에 놓고 국방부의 방어 논리까지 함께 보여준 보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말의 주체를 분리해야 합니다. 조달이 부분적으로만 효과적이었다는 판정과 최고 수준 기술 위험은 기자가 독자적인 성능 시험을 거쳐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호주 감사원의 제도적 판단입니다. 오스트레일리언 디펜스 매거진은 레드백 조달이 일부만 효과적이었다는 판정을 기사 앞에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핵심은 차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장비들을 합치고 날짜를 맞추는 과정이 너무 험난하다는 감사원의 경고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첫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언 디펜스 매거진은 레드백의 성능을 문제 삼은 것일까요? 아니면 호주가 그 차량을 획득하고 완성하는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일까요? 먼저 답부터 말하면 감사의 중심은 기본 차량의 우열보다 획득과 계약 관리였습니다. 호주 감사원이 실제로 평가한 것은 레드백 한 대의 전투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부가 효과적인 입찰을 했는지, 가격 가치를 지키면서 필요한 능력을 인도할 계약을 만들었는지가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레드백에 기술 문제가 없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감사 당시인 2026년 2월에는 최종 차량의 기동과 화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고 수준 기술 위험 2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주 감사원이 던진 정확한 질문은 좋은 차량인지 나쁜 차량인지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평가를 받은 후보를 호주군이 요구한 완전한 전력으로 바꾸는 과정이 제대로 관리됐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릿속에 바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실제 기술 위험이 그렇게 높았다면 애초에 레드백을 잘못 고른 것 아닐까요? 이 의심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레드백과 독일계 경쟁 차량은 호주에서 2해 동안 시험과 평가를 거쳤습니다. 호주 병력이 참여해 화력과 기동, 폭발에 대한 생존성, 수송과 통합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국방부의 최종 평가에서 레드백은 보호, 기동, 화력, 지휘 통제와 정보 연결, 지속 지원, 적합성이라는 6개 작전 요구 모두에서 1위로 기록됐습니다. 이 평가는 호주 국방부가 내린 것이지 독립기관이 레드백의 미래 양산형까지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선정 근거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 시험을 거쳤고 당시 후보 차량의 능력 평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시험에서 1위였던 차량이 왜 계약을 맺은 뒤 고위험 사업이 됐을까요? 처음부터 호주의 취지는 성숙하고 검증된 해법을 골라 개발 위험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가져와 능력 공백을 메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찰 요청서에는 성숙도를 어느 수준으로 볼지, 통합 위험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비개발형 제안에 어떤 우선순위를 줄지가 분명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통합 위험이란 자체는 한국 것인데 위에 올리는 장비는 호주 것이고 통신기는 또 다른 나라 것일 때 이 조각들이 서로 맞지 않아 생기는 조립과 통합의 난관을 말합니다. 평가 기준은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설계 작업과 체계 통합, 향후 성장과 개발을 요구하는 내용은 포함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출된 제안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 개발과 통합이 필요한 해법이 됐습니다. 완성품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추가 개발도 요구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처음 목표와 실제 계약 사이에 모순이 생겼습니다. 확정 물량 129대의 레드백 계약도 단순한 완제품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설계와 개발, 생산, 통합, 조립, 시험이 함께 묶였습니다. 한국에서 완성한 차량을 그대로 호주에 내려놓는 일이 아니라 레드백을 바탕으로 호주가 요구한 하위 체계와 현지 생산, 검증 절차를 합쳐 새로운 양산 구성을 완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성숙한 차량을 도입하겠다는 처음 목표와 추가 개발과 현지 생산을 함께 요구한 실제 계약 사이에 모순이 생긴 것입니다. 잘 달리는 차량을 골랐다고 해서 그 위에 장비를 연결하는 일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센서는 표적을 찾아야 하고 무장은 정확히 작동해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장비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어느 한 구성품이 무겁거나 늦거나 다른 장비와 맞지 않으면 시험 당시의 후보 차량과 실제 양산형 체계 사이에 새로운 위험이 생깁니다. 이번 감사에서 말하는 개발적 통합 위험은 바로 이 간격에서 나왔습니다. 오스트레일리언 디펜스 매거진의 기사는 이 지점을 국방부가 의무화한 체계 통합과 아직 성숙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구성품이라는 감사원의 표현으로 요약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만으로는 어떤 결정이 병목을 만들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드백 조달이 부분적으로만 효과적이었다는 보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감사 보고서에 언급된 구체적인 통합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발목을 잡았을까요? 바로 호주 업체가 만든 원격 무장 장치였습니다. 영어 약자로는 RWS라고 부릅니다. 호주가 이 장비를 꼭 넣으라고 사실상 요구했던 것이죠. 포탑 위에서 무장과 카메라, 센서를 운용하게 하는 장치인데 이 사업에서는 호주 업체 EOS의 원격 무장 장치를 통합하는 요구가 사실상 의무로 제시됐습니다. 단순한 기관총 받침대가 아니라 지휘관의 시야를 담당하는 체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통합이 흔들리면 무장 하나만 넣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이 보고 판단하고 싸우는 흐름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 EOS사의 장치를 사서 차량에 통합할 책임은 주계약자인 하나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가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확인한 기록을 보면 국방부는 요구사항만 던지고 빠진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국방부는 개발 방향과 결정에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한화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는 기술적 불일치와 일정 지연 가능성을 알리고 향후 방향 재설정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도 기존 장치를 계속 쓰는 경로에는 신뢰할 만한 일정이 없다는 판단과 대체품 검토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결정은 빠르게 정리되지 않았고 결국 기존 EOS 장치를 유지하는 방향이 이어졌습니다. 한화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와 EOS의 하도급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일정 압력이 쌓인 것은 물론입니다. 솔직히 이 대목까지만 보면 호주 국방부가 원인 제공자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계약의 세계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특정 장치를 요구했고 위험 경고를 받았으며 대체품 검토 권고가 있었는데도 결정을 늦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구한 쪽과 실제로 완성하기로 계약한 쪽은 책임의 종류가 다릅니다. 국방부는 무엇을 통합할지 정하고 사업 진행을 승인하며 최종 차량을 인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설계와 통합, 하도급 관리와 일정 이행을 맡았습니다. 통합 위험을 계약자에게 배분했다고 국가의 최종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구매국의 요구가 있었다고 주계약자의 수행 책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호주 요구가 까다로웠다는 설명을 모두 빼고도 한화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에 남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감사 보고서에는 한화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가 계약 중간 점검표를 제때 달성하지 못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업 진척 보고 자료의 품질 문제와 차량 중량, 설계 변경 관리 위험도 나옵니다. 계약 협상 과정에서는 완전 적재 중량, 주무장 정확도 시험, 기술 자료와 소프트웨어 권리도 쟁점이 됐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웠더라도 그 조건을 받아 계약한 주계약자는 자신의 수행 능력과 위험을 정확히 보고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한쪽에 몰아줄 수는 없습니다. 국방부는 요구품과 승인 시점을 결정했고 한화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는 그 요구를 실제 차량으로 완성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결정권과 수행 책임이 서로 다른 조직에 나뉜 상태에서 미성숙한 구성과 줄어든 시간이 연결되자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 지점부터는 포병월드의 판단입니다. 레드백이 고위험 사업이 된 중심에는 기본 차량 하나의 갑작스러운 성능 추락이 아니라 호주형 통합 요구와 한화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실행 책임, 그리고 압축 일정이 묶인 복합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차량대 획득 절차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좋은 후보를 실제 전력으로 바꾸는 통합 능력의 시험이었습니다. 경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업체의 일이 끝나지 않고 계약으로 위험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의 일도 끝나지 않습니다. 한화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는 통합이 어렵다면 가능한 대안과 추가 시간, 능력에 미칠 영향을 충분한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그 경고를 받은 뒤 기존 요구를 유지할지, 대안을 택할지, 아니면 일정과 능력 가운데 무엇을 조정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과 실행이 서로를 기다리는 동안 달력만 줄어들면 기술 문제는 곧 일정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오스트레일리언 디펜스 매거진의 기사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언 디펜스 매거진은 여러 위험을 설명한 뒤 긍정적인 면에서는 랜드 400, 3단계 사업이 일정대로 남아있으며 초기 운영 능력은 2027년에서 2028년 사이로 설정돼 있다고 썼습니다. 기사 안에서 가장 분명한 긍정 문장입니다. 동시에 국방부는 2023년 국방전략 검토 뒤 사업을 원래 계획보다 2회 앞당겼고 그 때문에 호주 산업계와 위험 기반 인도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가 말한 일정대로라는 표현과 감사원이 경고한 압축 일정은 어떻게 함께 봐야 할까요? 호주 정부의 계획은 첫 차량을 2027년에 받고 2028년 말까지 최종 차량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승인 사업 지출은 73억 호주 달러였습니다. 이 금액에는 차체만이 아니라 지원과 시설을 포함한 사업 전체 범위가 들어가므로 129대로 나눠 레드백 한 대의 가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판도는 달력의 목표일이 남아있느냐가 아닙니다. 이 돈을 쓰고 약속한 시점에 완전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독립 일정 검토진은 압축 일정 속에서 설계와 검증, 시제차 제작, 생산을 나란히 진행하면 문제를 고칠 시간이 줄어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순서대로 해야 할 일을 동시에 돌리면 달력은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 단계에서 발견한 문제를 뒷 차량에 반영할 기회도 줄어듭니다. 포병 부대가 포를 먼저 전개한 뒤 사격 재원을 완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장은 빨라 보여도 틀린 값이 나오면 이미 펼친 절차 전체를 다시 손봐야 합니다. 설계 검토 기록을 보면 이 압박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국방부는 한화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가 모든 진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검토 진입을 승인했습니다.
상세 설계 검토에서는 요구된 6개 진입 기준 가운데 충족됐다고 본 것이 2개였고 이후 조치 항목 102개 가운데 한 시점에 64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그 시점의 검토 상태이지 차량을 곧바로 인수했다거나 현재도 같은 숫자가 남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방부의 반론대로 종료 기준도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정표의 칸을 앞으로 넘기는 동안 해결할 일이 뒤에 쌓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남습니다. 진입 기준은 다음 검토를 시작해도 될 만큼 준비됐는지를 보는 문턱입니다. 종료 기준은 그 검토가 요구한 일을 실제로 끝냈는지 확인하는 문턱입니다. 첫 문턱을 낮춰 다음 단계로 들어갔다고 마지막 문까지 열린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의 설명은 최종 합격 조건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감사원의 비판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미해결 작업이 뒤로 밀려 더 비싸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설명은 서로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진행 중이라는 표현은 조심해야 합니다. 서류상 다음 검토로 넘어가는 것과 기술 문제가 닥쳐 완전한 능력이 갖춰지는 것은 다릅니다. 감사원은 시정 조치와 위험 수용으로 사업을 진행한 방식이 밑에 깔린 일정 압력을 가렸다고 봤습니다. 독립 일정 검토진도 2028년 말까지 129대의 완전한 능력을 갖춘 차량을 인도하는 일을 매우 어렵게 판단했습니다. 계약상 날짜가 남아있다는 사실과 그 날짜에 어떤 수준의 능력이 실릴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 돈 문제는 깨끗했을까요? 8억 호주 달러라는 큰 금액 차이가 어디서 나왔는지, 하나가 부당하게 이득을 본 건 아닌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은 아니옵니다. 감사원이 다시 계산해보니 처음 발표와 우리 돈으로 8천억 원에 가까운 차이가 났던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 계산이 왜 이래? 라고 할 법한 엄청난 금액이죠. 이 숫자는 부정이 확인된 돈도 아니고 하나가 빼돌린 금액도 아닙니다. 위험과 예상 비용을 비교 가격에 넣는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가격 가치 판정을 다른 사람이 다시 검증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가격 가치는 견적서 맨 아래 숫자만 비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더 높은 능력을 제공한다면 더 높은 가격이 합리적일 수 있고 싸게 보이는 제한도 일정 지연과 추가 통합 비용을 넣으면 비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비용과 위험을 양쪽에 같은 규칙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번 감사의 비판은 레드백이 단순히 비쌌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 지불하고 어떤 능력을 더 얻는지 최종 결정자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가격과 위험을 처리했느냐는 데 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가격표와 실제 사업비가 같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제안의 일정 위험을 비용으로 반영하면서 비슷한 성격의 위험을 다른 제안에는 같은 방식으로 넣지 않으면 표면상 비교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능력 차이를 위해 얼마를 더 내는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엇을 얻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감사원은 바로 이 비교의 일관성과 다시 검증할 수 있는 투명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스트레일리언 디펜스 매거진도 이 공방을 한쪽 주장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기사 후반에 호주 국방부가 레드백을 엄격한 입찰 평가 뒤 선택했으며 우선 협상 대상자가 국방부 요구를 충족하는 가장 좋은 능력과 가장 좋은 가격 가치를 제시했다고 반박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것은 기자가 국방부 주장에 합격점을 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사원의 가격 가치 비판과 국방부의 선정 방어를 독자가 나란히 보도록 배치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8억 5,260만 호주 달러의 차이가 선정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일까요? 현재 자료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평가에서 하나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제안은 원래 더 높은 능력과 더 높은 가격을 가진 것으로 분류됐고 6개 작전 요구에서 모두 1위였습니다. 감사원도 사업 수준의 청렴 통제가 적절했고 절차가 조달 요건을 광범위하게 준수했다고 봤습니다. 선정 근거는 있었지만 위험과 가격을 조정한 과정의 투명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당시 최고 수준 위험 2건은 지금도 그대로일까요? 감사 보고서가 기록한 기동과 화력 위험은 2026년 2월 기준입니다. 호주 국방부는 같은 해 5월 의회에 낸 자료에서 화력 위험 1건의 등급이 내려갔다고 밝혔고 다른 위험은 조치 계획 아래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업이 실패로 굳어졌다는 주장을 약화하는 후속 변화입니다. 다만 이 설명은 국방부가 스스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독립적으로 완전 해결이 확인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 등급 하향은 개선 방향의 신호이지 전투 능력과 일정의 최종 합격증이 아닙니다. 감사 당시의 위험 등급을 현재까지 고정된 사실처럼 말해서도 안 되고 등급 하나가 내려갔다고 사업 전체가 정상화됐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술 문제 일부가 완화되는 신호가 나왔다는 정도입니다. 완전한 차량과 계약 일정에 대한 판정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반론과 후속 변화까지 적용한 포병월드의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호주 감사원은 기본 차량의 우열보다 획득과 계약 관리를 판정했습니다. 레드백은 호주 국방부의 경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그 차량을 호주군 전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한화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가 개발과 통합, 일정 위험을 충분히 투명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호주가 요구한 하위 체계와 압축 일정이 있고 한화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의 계약 이행과 설계 관리 책임도 있습니다. 한국 측 책임을 지울 수도 없고 기본 차량 하나에 모든 원인을 씌울 수도 없습니다. 그럼 한국 시청자에게 남는 성과는 무엇일까요? 감사 보고서가 나왔다고 레드백이 2회에 걸친 경쟁 시험을 거치고 호주 국방부의 6개 작전 요구 평가에서 모두 1위였다는 기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국계 장비가 능력 평가에서 앞섰다는 성과는 실제 문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증명해야 할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좋은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더해 구매국 요구품과 현지 업체를 묻고 설계 변경과 위험을 통제해 완전한 전력으로 인도하는 능력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좋은 차량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매국 요구가 위험을 키웠다면 업체는 그 사실과 대한 일정 영향을 문서와 시험 결과로 일찍 알려야 합니다. 구매국도 미성숙한 체계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면 능력과 일정, 위험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지 결정하고 그 선택을 정부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업체가 결정권 없이 책임만 지거나 구매국이 요구 권한을 행사하면서 결과 책임을 계약자에게만 넘기면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진짜 수출 경쟁력은 재원표의 최고 속도와 활용만이 아니라 계약 뒤의 변경과 책임을 통제하는 능력에서 완성됩니다. 이것은 레드백 한 사업에만 남는 교훈도 아닙니다. 해외 수출에서는 구매국이 요구한 장비, 현지 업체, 기술 자료와 소프트웨어, 시험 일정이 하나의 계약 안에서 만납니다. 플랫폼의 기본 성능이 좋아도 이 연결을 통제하지 못하면 납기와 가격 가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합 위험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결정권자와 수행자의 책임을 맞춘다면 맞춤형 개발 능력은 다시 수출의 강점이 됩니다. 이번 감사는 한국 방산의 성과를 지운 문서라기보다 그 성과를 완전한 전력 인도 능력으로 확장하려면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하는지 보여준 문서에 가깝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판정을 바꿀 자료는 의회 청문회의 후속 기록이 위험과 책임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리고 설계 검토와 원격 무장장치 통합을 마친 차량이 2027년부터 어떤 일정과 능력으로 실제 인도되는지입니다. 이 자료가 나오면 압축 일정의 위험을 이겨냈는지 아니면 미해결 문제를 뒤로 밀었는지가 갈립니다. 처음 외신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언 디펜스 매거진은 레드백의 별도의 성능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호주 감사원이 국방부의 조달을 일부만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는 사실을 강하게 전면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적 통합과 압축 일정이 위험을 키웠다는 감사원의 설명, 절차 준수와 일정에 관한 긍정 요소, 가장 좋은 능력과 가격 가치를 골랐다는 국방부 반론을 한 기사 안에 함께 담았습니다. 현지 방산지의 반응은 레드백 자체를 단죄한 보도라기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차량을 실제 전력으로 만드는 호주의 획득과 통합 방식의 경고등을 켠 보도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차를 잘 만드는 단계를 넘어 복잡한 체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관리 능력까지 시험받고 있는 겁니다. 레드백이 이 고비를 넘긴다면 한국 방산은 한 단계 더 진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레드백이 2028년까지 무사히 실전 배치될 수 있을까요? 한국 방산이 세계 1위가 되는 그날까지 저 포병월드도 끝까지 추적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레드백에 대한 오해를 푸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